여보, 나 살고 싶어. 제발. 저는 수술대 위에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합니다. 돈 없어요. 19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목숨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19년을 살았는데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7년 후, 제 앞에 그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저를 몰라봤습니다. 7년 전 수술대 위에 버린 그 여자를요.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리고 그 남편과 다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수술대 위에서 남편에게 버려졌습니다. 41살. 결혼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 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이불은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또 이러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더라. 병원에 간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서영님, 이거 빨리 수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방치하시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뭐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대.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 얼마나 드는데? 저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좀 미루면 안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래. 남편이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나 바빠.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제 병에 대해, 수술에 대해.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그냥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기로 했어. 남편은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고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밖에 계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 서명 받아야 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해 주세요. 수술 동의서예요. 남편은 서류를 들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이 지금 없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수술 안 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해요. 동의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 없어요. 그냥 퇴원시켜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수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링거줄에 묶인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제발.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안.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만 보인 채 병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미안? 미안이라고? 19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고작 그거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생명부터 살리고 보겠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눈부신 조명, 마취 주사가 팔에 들어왔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곧 잠드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마취과 의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그 정도 가치도 없었구나. 19년. 새벽마다 일어나 밥 차리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애 키우고 그게 다 뭐였지? 저는 꿈을 꿨습니다. 아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2살 때 처음 만난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31살 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 봐야 되니까 좀만 참아. 엄마 모셔다가 같이 살자. 40살 때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봐야지. 며느리잖아. 아, 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언제부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고 살았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링거 소리.
목이 말랐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저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다른 분 연락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끝이구나. 저는 그날 수술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던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걸요. 이번엔 나로. 기억해. 당신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저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서영님, 내일 퇴원하셔야 해요. 입원비가 체납되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분할 납부로 처리해 드릴 테니 퇴원 후에 천천히 내시면 됩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원비도 빚이 되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갚지?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병원 가운을 벗고 일주일 전에 입고 왔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앙상한 몸. 이게 나야?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걸요. 집은 이미 남편 명의였고 저는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서영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 받았어. 너 이혼했다며?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남편 잘 섬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혼을 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여기도 아니구나.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영이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뭔 일이야? 도연이한테 이혼 서류 받았다며?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19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정들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저를 버린 건 도연 씨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남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5,000원. 제 지갑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제 어떻게 살지? 밥은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찜질방 와이파이로 누군가 두고 간 신문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160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점주가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살 수 있겠구나. 일단은 첫 근무날 저는 밤 11시에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술 취한 사람, 담배 사러 온 사람, 라면 끓여 먹는 사람.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41살 여자.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19년을 살고 온 결과야.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12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35만 원.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샤워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곳이 생겼어. 이제 찜질방에서 앉아도 돼. 편의점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낮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피스텔 복도 청소, 계단 청소, 유리창 닦기.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은 터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해. 죽으면 안 돼.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좀, 가방에 약이. 저는 할머니 가방에서 약을 꺼내드렸습니다. 물도 사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가는 길에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밥은 먹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먹지 못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걸 아셨는지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싸왔어. 같이 먹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우기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9년 만에요. 따뜻하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서영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이라 좋은 이름이네. 나는 문경자야. 문경자 할머니. 그분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시기도 하고 가끔은 쪽지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힘내요, 서영 씨.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 쪽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날 봐주는구나. 누군가 날 응원해주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보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소에 들어갔을 때 사진 속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경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렸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서영 씨 맞으시죠?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 하나를 박서영 씨께 남기셨습니다. 상가 건물? 왜 저한테?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영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도 한때 당신처럼 살았거든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이 건물은 작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문경자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희망을요. 문경자 할머니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저는 처음 그곳에 갔을 때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야.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몇몇 세입자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네일샵, 학원. 저는 한 곳씩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 새 건물주님이세요? 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일샵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문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네요. 근데 혹시 월세 올리시는 건 아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복도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고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게 많네. 하지만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건물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청소와 페인트 칠을, 밤에는 편의점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을 모아 조금씩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계단을 고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 건물이야. 내가 읽어가는 거야. 세입자들도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영 씨, 수고하시네요. 커피 한잔 하세요. 네일샵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페인트 칠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저는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건물을 고쳐나갔습니다. 한 달 후, 건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벽은 새하얗게 칠해졌고 계단은 튼튼해졌습니다. 복도에는 화분이 놓였고 화장실은 깨끗해졌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와, 완전 새 건물 같아요.
네일샵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덕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나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비어있던 1층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8살, 이름은 김지후. 지후는 작은 책방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후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얼마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지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형편이 혹시 조금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예전의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열심히 하세요. 지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후는 1층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중고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가끔은 작은 공연도 열었습니다. 저는 가끔 책방에 들러 책을 읽었습니다. 지후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드세요. 서비스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후 씨. 지후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이 책방 못 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후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지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사장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 그래. 나도 할머니한테 기회를 받았지.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도 생겼고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청소 일도 줄였습니다. 이제 저는 건물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자를 하나 놓고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이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옥상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핏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제 진짜 내 모습이야.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본 남편의 뒷모습. 이혼 서류. 텅 빈 병실. 그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잊을 수 있을까? 이 상처 언젠가 아물까?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1층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우편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섰습니다. 검은색 차, 번쩍이는 차체. 저는 무심코 그 차를 봤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최도연. 7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건물을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몰라봤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아, 건물주분 계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건물주입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예 정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상건설 대표이사 최도연. 재벌이 됐구나. 그래서 날 버린 거였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건물 매각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년 만이야. 7년 만에 다시 봤어. 근데 날 몰라보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하지? 지우가 1층 책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 당당한 목소리, 재벌 회장이 된 그 사람, 800만 원이 없다던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 됐어. 나를 버리고 잘 살고 있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건물 매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제안드립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건물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나 높은 가격인데요.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좋은 거래 아닙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이 건물만 남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손해를 보실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남편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렇게 떠났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걸까? 나는 뭘 원하는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건물은 절대 안 팔아. 할머니가 주신 건데 그 사람한테 넘길 순 없어. 며칠 후 남편은 세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50%더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하셔도 제 답은 똑같습니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사업상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남편이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안 파시겠다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 안 팝니다. 남편이 명함을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죠.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봤습니다.
태산건설 대표이사 최도연. 참 웃기네. 7년 전엔 800만 원이 없다더니 지금은 수억을 제시하네. 그때 그 돈만 있었어도 우리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저는 명함을 집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이 뭘 원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남편이 떠나고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태산건설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산건설 올해 재개발 사업 10건 추진. 최도연 대표 업계 최연소 재벌 회장 등극. 태산건설 주가 연일 상승세.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잘 나가네. 정말 잘 나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다음 날 저는 증권사에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산건설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산건설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모은 돈 전부를 털어 태산건설 주식을 샀습니다. 5천만 원. 건물 월세로 모은 돈, 제가 일하며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산건설은 대기업이었고 주식 지분을 의미 있게 확보하려면 최소 수억 원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뿐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중개일까지. 낮에는 세입자들을 관리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문경자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물이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는 거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서영 씨, 사실 고인께서 다른 부동산도 몇 개 더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박서영 씨께 상속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부동산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2채, 경기도의 토지 1필지, 그리고 시내 상가 건물 1채, 총 자산 가치는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그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을 받고 토지는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상가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였습니다. 1년 후 저는 10억 원의 현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태산건설 주식을 더 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2년 후 저는 태산건설의 3대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분 12%,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저는 태산건설 주주총회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그 사람 앞에 서는 거야. 주주총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수십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단상 위에 섰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대표이사 최도연입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잘 나가네. 정말 잘 나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실적 보고, 사업 계획, 주주 질의응답.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네, 뒷자리 주주분 질문하시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몇 건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민동의 문제는 현재 협의 중이며 불법 로비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 알아보는 건가? 아니야, 아직 몰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SY자산관리 대표 박서영. 남편이 명함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처음 뵙는 사이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나 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저는 태산건설 주식을 더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태산건설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 18%, 일대 주주인 남편의 지분 22%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경영진 교체 안건 상정. 이제 끝이 보여.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것 무너뜨릴 준비가 됐어.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태산건설 2대 주주의 경영진 교체 요구. 누가 최도연 대표를 위협하는가? SY자산관리 박서영 대표 정체는? 저는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버림받은 그날부터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복수가 끝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임시 주주총회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상 바로 앞 1열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2대 주주이신 박서영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경영진 교체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박서영 대표님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태산건설의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투명한 재개발 사업 추진,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최도연 대표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도덕성 문제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도연 대표님, 7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7년 전 당신은 한 여자를 수술대 위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명함이 단상 위로 날아갔습니다. 박서영. 남편이 명함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최도연 대표님의 전 부인입니다. 아니, 당신이 버린 여자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살아남았어요. 남편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세요? 당신이 버린 그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 이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수술대 위에서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이혼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주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청소일, 장례식장 일.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벌 회장이 되어 있더군요. 7년 전엔 800만 원이 없다던 사람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저는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경영진 교체 안건 찬성 62%, 반대 38%.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남편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남편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잠깐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돌아서서 그를 봤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암이었어.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했어. 그런데 돈이 없었어. 너와 엄마 중에 선택해야 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너를 버린 것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 그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는 돼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한 것 이해해요. 어머니도 가족이니까요. 남편이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였잖아요. 19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잖아요.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줬어야 했어요. 그냥 버리고 떠나면 안 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어요. 오늘이 그 끝이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이제 저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남편이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원해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복수했잖아. 원하던 걸 다 잃었잖아. 저는 차를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래, 오래 울었습니다. 이해는 돼. 하지만 용서는 안 돼. 그래도 나였잖아. 복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입자들에게 인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가벼워. 마음이 가벼워. 그날 지우가 1층 책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는 책방 안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예전엔 뭔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끝난 거예요. 오래 끌었던 일이.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끝나서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붉은 하늘, 주황빛 구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뭘 하지? 복수도 끝났는데 이제 뭘 하며 살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영 씨 맞으시죠? 저는 최도연 씨 어머니 병원 담당 간호사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서영 씨를 찾으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박서영 씨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영아, 나야 엄마. 이제야 편지를 쓰는구나. 미안해. 7년 전 그날 나도 알고 있었어. 도연이가 너를 버렸다는 것. 내 수술비 때문에. 나는 도연이한테 말했어. 엄마는 괜찮으니 서영이 수술부터 하라고. 하지만 도연이는 듣지 않았어.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버렸어. 나는 그 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서영아, 미안해. 내가 살아서 너는 버림받았어.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행복하게 살아. 최말순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괴로워하셨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남편이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왜 그랬는지. 하지만 용서는 안 됐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어머니도 모두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겠어요. 남편이 울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각자 잘 사는 걸로 해요. 이제 서로 괴롭히지 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복수도 원망도 모두 끝. 며칠 후, 저는 건물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우가 옥상 문을 열고 올라왔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저도 커피 한 잔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마셔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해돋이를 봤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에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방이 잘 돼서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잘 됐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들를게요. 사장님 커피 마시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정말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도. 지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해를 봤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했고, 이제 뭘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딸 할인. 딸 할인. 제가 낳고 19년을 키웠던 딸. 이혼 후 남편이 키우고 있던 딸. 7년 만에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을 잃을 때 무너진다더니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을. 저는 박서영입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나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할인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이야. 할인이를 보는 게 곧 할인이가 왔습니다. 26살이 된 딸.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우리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마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할인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는 기쁘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광고 회사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내가 그림 잘 그렸잖아.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다 기억해.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할인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할인이를 봤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7년 전에 수술 받으실 때 일.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인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는 그냥 엄마랑 이혼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그때 알았으면 엄마 편을 들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7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너한테 연락 안 했잖아. 용기가 안 났어. 내가 날 싫어할까봐. 할인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이제부터 자주 보자.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자주 볼게요.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이의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저는 할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잘 자랐구나. 헤어질 때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할인이가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날 밤,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딸도 만났고, 복수도 끝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영 씨, 오늘 표정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일샵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딸을 만났어요. 7년 만에. 사장님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날 건물 관리 일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경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빈 건물 2층 한쪽을 개조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요. 첫 번째 입주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2살,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저는 그녀를 보며 예전의 저를 봤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쉬세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일이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일. 어느 날 저녁, 저는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꼭 갈게.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할인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저는 박서영입니다. 49살.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나입니다. 건물주이자 딸의 엄마이자 누군가를 돕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을 잃을 때 무너진다더니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랑하며 살아. 나 자신을, 내 삶을, 내 주변 사람들을. 저는 커피를 마시며 노을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로.